새벽 4시. 아직 도시의 심장이 다시 뛰기 전 광장시장 구석의 순잔의 반찬 가게에는 이미 불이 환했다. 40년 넘게 한자리를 지켜온 이순자 여사의 하루는 세상 누구보다 먼저 시작됐다. 거친 증기를 뿜어내는 찜기 앞에서 이마에 맺힌 땀을 훔칠 겨를도 없이 순자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어이 순자 언니, 오늘 물김치 맛은 어때? 손님들이 어제부터 찾더라고. 말도 마. 배추값이 금값이라 속이 터지는데 그래도 맛은 기가 막히지. 이따 한 통 마시나 봐. 순자는 소뚜껑만 한 양푼에 갓 묻혀낸 겉절이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리며 퉁명스럽게 대꾸했다. 목소리는 무뚝뚝해도 그 손끝에서 빚어지는 맛은 시장 전체가 인정하는 일품이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단순한 반찬 장수의 손이 아니었다. 그 손으로 홀로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을 명문대에 보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 최고라는 재벌계 장가까지 보냈다. 그 손은 그녀의 자부심이자 훈장이었다. 오늘따라 순자의 마음은 유난히 들떠 있었다.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현우의 40번째 생일이었다. 비록 재벌가 며느리는 시어미의 손맛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어미 된 도리로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소갈비찜과 미역국은 끓여주고 싶었다. 새벽 내내 정성껏 고기를 재우고 국을 끓이며 순자의 입계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우리 아들, 이거 먹고 기운 좀 차려야 할 텐데. 오후가 되자 순자는 가장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정성껏 싼 음식 보따리를 들었다. 시장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에 상인들의 부러움 섞인 인사가 쏟아졌다. 아들 보러 가시는구만. 강남 사모님 좋겠네. 순자는 멋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도착한 강남의 고급 주택가. 순자의 낡은 구두가 밟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인 동네였다. 아들의 집 안이 며느리 최지영의 집은 성체처럼 거대하고 차가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한참 만에 가사도우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나다. 현우 어미.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주중한 철문이 아주 작은 틈만 열렸다. 그 틈으로 나온 가사도우미는 곤란한 표정으로 순자를 위아래로 훑었다. 사모님께서 지금 손님들과 티타임 중이라서요. 알아. 그래도 내 아들 생일인데 얼굴은 보고 가야지. 음식만이라도 좀 전해주게. 순자가 보따리를 내밀자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집 안에서 날카롭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 여사님,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들여보내드려요. 며느리 최지영이었다. 그녀는 명품 실내복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서 마치 불결한 것을 본다는 듯 순자를 쏘아보고 있었다. 순자의 옷에 밴 희미한 시장 냄새에 코를 찡긋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이. 차가운 말투에는 반가움 대신 귀찮음이 가득했다. 우리 아들, 아니 박 실장 생일이지 않니? 미역국이라도 먹여야지. 됐어요, 어머니. 이 집 음식은 전문 셰프가 관리해요. 그리고 그 보따리카라 시장 냄새가 너무 나네요. 손님들 계시는데 곤란해요. 지영의 말은 비수처럼 순자의 가슴에 박혔다. 40년 자부심이 담긴 손맛이 아들을 키워낸 그 정성이 시장 냄새라는 한마디에 쓰레기 취급을 당한 것이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지만 그녀는 애써 분노를 삼켰다. 그래도 이건 현우가 어릴 때부터 제일 좋아하던 박 실장 입맛 변한 지 오래예요, 어머니. 지영은 순자의 말을 단칼에 잘랐다. 그리고는 마치 선심이라도 쓴다는 듯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지영은 테이블 위에서 고급스러운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다. 요즘 부쩍 기력도 없어 보이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시는 것 같아서요. 저희 태성제약에서 새로 개발한 VIP 치매 예방 영양주사예요. 최고급 요양병원에서 딱 한 번만 맞으면 그렇게 정신이 맑아진대요. 제가 특별히 예약해드렸어요. 치매 예방이라는 말에 순자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느리는 시어미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정신 나간 노인네 취급을 하며
귀찮은 짐을 치우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다. 하지만 순자는 거절할 수 없었다. 여기서 거절하면 아들 현우의 얼굴을 영영 못 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더 컸다. 고맙다 애미야.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날 순자는 아들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모욕감만 가득 안고 성체 같은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다. 이틀 후 순자는 지영이 예약해준 요양병원을 찾았다. 호텔 로비처럼 화려한 병원은 어르신들로 북적여야 할 곳이 이상할 정도로 텅 비어 있었다. 원장이라는 자는 순자를 보자마자 과도하게 친절한 얼굴로 맞이했다. 아이고, 이순자 어르신, 최지영 사모님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주사 한 방이면 올겨울은 감기 걱정 없이 아주 쌩쌩하게 나실 겁니다. 원장은 성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쏙 빼놓은 채 좋은 말만 늘어놓았다. 무언가 이상했지만 순자는 그저 아들 얼굴을 봐서라도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료실로 안내되자 윤아린이라는 이름표를 단 젊은 간호사가 주사기를 들고 다가왔다. 앳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슬프고 단단해 보였다. 할머니 팔 이쪽으로 편하게 내밀어 주세요. 조금 차가울 수 있어요. 나긋나긋한 목소리에 순자는 별 생각 없이 소매를 걷어 올렸다. 하리는 알코올 솜으로 순자의 팔을 꼼꼼히 닦는 척하면서 갑자기 그녀의 팔을 꽉 붙잡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여 순자의 귓가에 바싹 다가왔다. 숨소리보다 더 작은 속삭임이 순자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할머니, 이거 맞으면 죽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맞으면 안 돼요.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죽어요. 그 한마디가 뇌리의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놀라서 되물으려던 순간 하리는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바닥으로 세게 떨어뜨렸다. 쨍그랑 주사기가 산산조각 나며 요란한 파열음을 냈다. 어머, 죄송합니다. 제가 손이 미끄러져서. 하리는 누가 봐도 연기인 것이 분명한 과장된 목소리로 외치며 허둥지둥 진료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얼어붙은 순자와 못마땅한 표정의 원장만이 진료실에 남았다. 아이고 어르신. 놀라셨죠? 저 간호사가 오늘 처음 출근해서 실수가 많네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저 간호사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자 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었다. 어르신께서 요즘 기력이 쇠하셔서 헛것을 들으셨나 봅니다. 제가 새 주사기 얼른 가져다 드릴 테니 잠시만 기다리시죠. 그 서늘한 눈빛과 위협적인 말투. 순자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다. 아닙니다.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다음에 올게요. 순자는 원장이 붙잡을 틈도 주지 않고 도망치듯 진료실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 따갑게 꽂히는 원장의 차가운 시선이 마치 칼날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이거 맞으면 죽어요. 간호사의 절박한 속삭임이 저주처럼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에 거실에서 뒤척이다 답답한 마음에 밤 9시 뉴스를 켰다. 앵커의 차분한 목소리가 거실의 침묵을 깼다. 오늘 오후 태성제약이 개발 중이던 신약의 불법 임상시험 의혹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했습니다. 태성제약은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의료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태성제약, 며느리 지영의 회사였다. 순자의 심장이 발밑까지 쿵 떨어졌다. 화면에는 자료화면으로 임상시험 관련 서류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때였다. 모자이크 처리된 환자 명단 사이로 너무나 익숙한 이름이 순자의 눈에 들어왔다.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 보호자 박현우 서명, 틀림없는 아들의 이름, 그리고 아들의 필체였다.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다. 순자의 손에서 힘없이 리모컨이 떨어졌다. TV 화면 속 아들의 이름과 서명은 지난 40년간 그녀가 쌓아올린 자부심과 믿음의 세계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 없는 비명이었다. 화면 속 박현우라는 이름은 이순자의 세상 전체를 집어삼키는 검은 구멍과 같았다. 지난 40년 억척같이 살아온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다. 손과 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려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아니야, 아닐 거야? 내 아들 현우가 그 착하고 여리던 내 아들이 어미를 사지로 내몰았을 리가 없어. 순자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집어들었다. 부정하고 또 부정해도 단 한 사람 아들의 목소리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엄지손가락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신호음이 두어 번 울리고 짜증이 섞인 현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어머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바빠요. 현우야, 내 아들에서. 순자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단어를 제대로 잊지 못하고 숨이 턱턱 막혔다. 요 또 무슨 태성제약, 그리고 내 이름, 내 서명, 이게 다 뭐냐고. 이게. 순간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순자는 모든 것이 사실임을 직감했다. 아들의 침묵은 그 어떤 대답보다 잔인한 긍정이었다. 이윽고 현우의 목소리가 이전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날카로워져 돌아왔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뭘 하신다고요? 내가 뭘 아냐니?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보호자 박현우 내 이름 석자를 하? 어머니가 요즘 자꾸 뭘 잘못 보시고 잘못 들으시는 모양인데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 주무시기나 하세요. 저 바쁘니까 끊습니다. 현우야. 순자의 절규가 터져 나오기도 전에 현우는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뚝뚝 하고 울리는 무미건조한 기계음이 아들이 내리꽂은 확인 사살의 총성처럼 순자의 귓속을 파고들었다. 아들이었다. 며느리도 다른 누구도 아닌 제 속으로 낳은 아들이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40년간 쌓아올린 성이 아들의 차가운 한마디에 모래처럼 허물어져 내렸다. 다음 날 순자는 넋이 나간 채 가게 문을 열었다. 시장의 활기찬 소음도 구수한 반찬 냄새도 그녀의 감각을 전혀 자극하지 못했다. 기계처럼 나무를 묻히고 조림을 만들었지만 손끝의 감각은 무뎌져 있었다. 언니 오늘 콩 잡아니 왜 이렇게 짜 단골 손님의 말에 순자는 그저 미안해요 라며 고개를 떨굴 뿐이었다. 평생의 자부심이었던 그녀의 손맛은 아들의 배신 앞에서 길을 잃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가게 안이 한산해졌다. 순자가 텅 빈 눈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가게 입구에 한 젊은 여자가 나타났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코트깃을 세워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순자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병원 혹은 며느리가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여자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혹시 순자네 반찬 사장님 되시나요? 누구신데 그러슈? 순자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여자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푹 눌렀었던 모자를 벗었다. 앳되면서도 단단한 눈빛의 그 간호사 윤하린이었다. 할머니, 저예요. 어제 병원에서. 순자는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가게 뒷정리를 하던 순자의 손에 들려있던 집게가 탕 하는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순자는 급히 가게 셔터를 반쯤 내리고 할인을 가게 안쪽의 작은 골방으로 이끌었다. 낡은 상자와 식자재 포대가 쌓여있는 비좁은 공간이었다. 아가씨, 여긴 어쩐 일이야. 누가 보면 어쩌려고 죄송해요 할머니. 하지만 꼭 드려야 물어야 할 말씀이 있어서 더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할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순자는 말없이 찬물 한 컵을 떠서 할인에게 건넸다. 할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할머니 어제 뉴스 보셨죠? 그게 다 사실이에요. 아니 뉴스에 나온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할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가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저한테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3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죠. 태성제약 때문에요. 순자는 숨을 죽였다. 제 동생은 대학교 신입생이었어요. 태성제약이 후원하는 대학생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애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불덩이 같은 열이 나고 간이 녹아내리는 고통을 호소하다가 결국 그렇게 허망하게 갔어요. 병원에서는 원인 불명의 급성 간부전이라고만 했고요. 할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주먹으로 눈물을 억지로 훔쳐내며 말을 이었다. 복수하려고 간호사가 됐어요. 동생을 그렇게 만든 놈들 손으로 증거를 찾아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밝히려고요. 그래서 태성제약이 운영하는 그 VIP 요양병원에 들어간 거고요. 하리는 가방 속에서 조심스럽게 접힌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순자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어젯밤 뉴스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임상시험 피험자 동의서의 선명한 사본이었다. 할머니 이걸 꼭 보셔야 해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다. 보호자 박현우. 그 이름 옆에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녀의 아들이 직접 쓴 서명이 괴물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순자의 마지막 남은 희망 한 조각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다. 어떻게 제 아들이? 아드님은 태성제약의 기획실장이에요. 아마 장인인 최대성 회장의 압박을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할인의 목소리가 순자의 무너진 가슴을 파고들었다. 순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멎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차가운 분노가 칼날처럼 서기 시작했다. 평생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어미의 눈빛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그러나 모든 것을 걸고 싸우려는 투사의 눈빛이었다. 아가씨, 우린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의 질문에 하리는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증거를 찾아야 해요, 할머니. 이 모든 걸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두 여자가 작은 골방에서 서로의 눈을 마주하며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그 순간 가게 밖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시장 골목 어귀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멈춰 서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양복 차림의 사내 김 실장은 방금 전 순자와 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말 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는 차갑게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댔다. 네, 회장님. 보고 드립니다. 파리가 2마리 모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수화기 너머의 지시를 듣는 김 실장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미소가 떠올랐다. 순자와 할인의 연약한 연대는 그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악의 감시망 안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순자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가게 문을 닫았다. 어제 할인과 나눈 대화는 밤새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다. 피할 수 없다면 부딪혀야만 했다. 내 아들이 빠진 구렁텅이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할머니 너무 위험해요. 함께 가겠다는 할인의 만류에도 순자는 단호했다. 내 아들 일이야. 어미인 내가 가야지. 아가씨는 여기서 내가 알려준 대로만 해줘. 순자는 할인에게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몇 가지를 당부하고 비장한 표정으로 시장을 나섰다. 어제 아들의 배신을 확인시켜준 그 동의서 사본을 품 안에 단단히 품고 있었다. 태성제약 본사 빌딩은 하늘을 찌를 듯 거대했다. 순자는 회전문을 통과하는 것조차 주저될 만큼 위압적인 분위기에 잠시 숨을 골랐다. 로비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 박현우 실장을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직원은 싸늘한 눈으로 그녀를 위아래로 훑었다. 약속은 하셨습니까? 약속은 안 했지만 내가 박 실장 어미요. 어미라는 말에 직원의 얼굴에 스친 것은 존중이 아닌 경멸이었다. 잠시 내 손으로 통화를 하던 직원은 이내 고개를 저었다. 실장님께서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라 아무도 만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였다. 로비 한쪽에서 고고한 백조처럼 걸어 나오는 며느리 최지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라도 마친 듯 외국인 임원들과 웃으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다. 순자를 발견한 지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어머니가 여긴 어쩐 일이세요? 지영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한 듯 순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로비 구석의 인적 없는 곳으로 향했다.
그녀의 소나기 힘에 순자의 팔뚝이 아팠다. 어디라고 여길 함부로 찾아오세요. 여기가 시장통인 줄 아세요? 네, 아들. 아니, 내 남편 좀 만나야겠다. 박 실장 바쁜 사람이에요. 어머니 같은 분 상대할 시간 없어요. 어머니 같은 분. 그 한마디가 순자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가 어떤 사람이기에 내 아들 내가 만나겠다는데 네가 뭔데? 마가 순자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높아졌다. 그러자 지영의 표정이 뱀처럼 차가워졌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어머니. 이런 누추한 곳에 함부로 발들이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회사 이미지까지 망치실 작정기세요, 누추한 곳. 며느리는 자신의 남편을 낳고 길러준 시어미의 존재 자체를 누추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품 안에서 구겨진 동의서 사본을 꺼내 지영의 눈앞에 펼쳐 보였다. 이게 뭔지 설명 좀 해봐라. 내 아들 시켜서 어미를 죽음으로 내몬 게 바로 너 아니냐. 동의서를 본 지영의 눈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코웃음을 쳤다. 고작 이런 종이 쪼가리 하나 들고 와서 행패 부리시는 거예요. 어머니,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기가 막혔다. 그때 지영의 뒤로 익숙한 인형이 다가왔다. 아들 현우였다. 엄마가 여긴 어떻게? 현우는 사색이 된 얼굴로 순자와 지영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현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내 입으로 직접 말해봐. 네가 정말... 박 실장. 지영이 현우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당신 어머니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까. 지영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눈빛을 순자에게 던지고는 돌아서 버렸다. 그 순간 현우는 순자의 눈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들의 비겁한 침묵은 가장 잔인한 칼이 되어 순자의 심장을 찔렀다.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순자의 눈앞이 흐려졌다. 그녀는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서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어딜?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지영이 다시 돌아섰다. 그녀는 옆에 있던 테이블 위 생수병을 집어들더니 뚜껑을 열고 망설임 없이 순자의 얼굴을 향해 물을 뿌렸다. 쏴! 차가운 물줄기가 순자의 얼굴과 머리 어깨를 적셨다. 시장에서부터 입고 온 낡은 블라우스가 속살이 비칠 정도로 흠뻑 젖었다. 모욕감에 순자의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주변을 지나던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쳐다봤지만 누구 하나 나서는 이가 없었다. 머리에 찬물이라도 좀 끼얹고 정신 차리시라고요, 어머니. 지영은 경멸이 가득한 눈으로 순자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다시는 여기 얼씬거리지 마세요. 다음번엔 물이 아니라 오물을 뒤집어 쓰게 될 테니까.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다. 순자의 귓게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와 자신의 심장이 부서지는 소리만 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보았다. 현우는 주먹을 꽉 쥔 채 입술을 깨물며 이 모든 광경을 외면하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물을 끼얹었고 아들은 그저 방관했다. 경비 뭐 해야 해요? 이분 안 내보내고 지영의 날카로운 외침에 건장한 보안요원 2명이 달려왔다. 잠깐 내 몸에 손대지 마. 순자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보안요원들은 그녀의 양팔을 우악스럽게 붙잡아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다. 현우야, 박현우 순자는 끌려가면서도 필사적으로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하지만 현우는 끝내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순자는 회사 정문 밖 차가운 바닥에 거의 내동댕이 쳐졌다. 흠뻑 젖은 옷 위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하지만 몸의 추위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한기였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차마 소리 내려 울지도 못한 채 흐느꼈다. 그때 순자는 무심코 고개를 들어 태성제약 빌딩의 높은 창을 올려다보았다. 까마득히 높은 곳, 아들의 사무실이 있을 법한 층의 창가에 2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한 명은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괴물장인 최대성 회장이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방금 전 어미를 외면했던 아들 박현우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현우의 표정은 보이지 않았지만 순자는 알 수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나 냉정이 아닌 벗어날 수 없는 덫에 걸린 짐승의 처절한 공포와 괴로움이 서려 있을 터였다.
그는 단순한 가해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의 소굴에서 영혼을 저당 잡힌 또 다른 피해자였다. 그 순간 순자의 눈에서 흐르던 눈물이 분노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다. 내 아들을 저렇게 만든 저 괴물들을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심판하리라. 순자는 젖은 주먹을 꽉 쥐며 차가운 바닥을 딛고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태성제약 본사에서 모욕을 당하고 돌아온 그날 이후 이순자의 익숙했던 세상은 보이지 않는 위협으로 잠식되기 시작했다. 40년간 그녀의 삶 그 자체였던 시장 골목은 더 이상 정겹고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다. 시작은 검은색 세단 한 대였다. 그 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치 유령처럼 골목 어귀에 죽치고 서 있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순자는 그것이 착각임을 깨달았다. 신문을 읽는 척하지만 시선은 줄곧 순자네 반찬 가게에 고정된 사내. 전봇대에 기대 담배를 태우며 하염없이 가게 쪽을 흐깃거리는 또 다른 사내. 그들은 그림자처럼 순자의 모든 움직임을 주시했다. 김 실장이 보낸 사람들이 분명했다. 그들의 노골적인 감시는 순자의 숨통을 조여왔다. 단골 손님들과 웃으며 농담을 하다가도 등 뒤의 시선에 등골이 오싹했다. 밤이 되어 가게 셔터를 내리고 작은 골방에 몸을 누이면 골목을 어슬렁거리는 발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작은 왕국, 그녀의 유일한 성격이었던 반찬 가게는 이제 차가운 감옥이 되어버렸다. 할머니 더 이상은 안 돼요. 며칠 뒤 몰래 가게를 찾아온 유나린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그녀 역시 누군가 자신의 뒤를 밟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저 사람들은 그냥 지켜만 보는 게 아니에요. 때를 기다리는 맹수들이라고요. 여기서 당장 나가야 돼요. 순자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다. 자신은 괜찮다고 해도 이 위험한 싸움에 뛰어든 젊은 할인까지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 쥐 죽은 듯 조용히 가게를 빠져나왔다. 순자는 어둠 속에서 40년 세월이 묻어나는 가게 간판을 돌아보았다.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온다면 웃으며 돌아올 수 있을까? 할인이 마련한 피신처는 그녀의 옛 간호사 동료가 사는 도시 외곽의 낡은 아파트였다. 낮에도 해가 잘 들지 않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적어도 감시의 눈길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낯선 풍경을 보며 순자는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거대한 태성제약을 상대로 고작 늙은이 한 명과 젊은 간호사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다. 방법이 정말 없는 걸까? 순자의 탄식에 며칠간 고민에 잠겨있던 할인이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한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요. 누구 강민수 기자님이라고 예전에 불독이라고 불리던 분이에요.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거든요. 몇 년 전부터 혼자서 태성제약의 비리를 추적해왔어요. 거대 언론사에서 쫓겨나 지금은 골방에서 작은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진실을 파헤치려는 집념만큼은 그 누구보다 강한 분이에요. 기자. 그 단어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가느다란 빗줄기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순자의 희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휴대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아들 현우의 집 가사도우미였다. 순자는 불안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사모님, 저예요. 무슨 일이야 혹시 현우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다연 아가씨 때문에요. 가사도우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가씨가 요즘 학교에서 자꾸 코피를 쏟고 어지럽다고 주저앉는 일이 잦아들었어요. 안주인 사모님 최지영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성장기라 그런 거라고 더 유난 떨지 말라고만 하셔서 그래도 어르신께는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순간 순자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코피, 어지럼증, 며느리가 두뇌 발달 영양제라며 손녀에게 먹이던 그 알록달록한 약통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그것이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는 것을, 끔찍한 독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아들의 배신에 대한 분노는 어느새 손녀를 향한 애끓는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내 손녀,
내 금쪽 같은 강아지. 전화를 끄는 순자의 눈빛이 무섭게 변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 기자,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꾸나. 다음 날 순자와 하리는 얼굴을 스카프로 반쯤 가리고 낡은 선글라스를 낀 채 강민수 기자의 사무실이 있다는 허름한 상가 건물로 향했다. 뉴스펀치라는 이름이 붙은 사무실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건물 4층 구석에 있었다. 녹슨 철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잠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을 연 남자는 며칠 밤이라도 샌 듯 헝클어진 머리와 덥수룩한 수염 피곤에 절은 눈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날카롭게 살아있었다. 그는 두 여자의 어설픈 변장을 잠시 훑어보더니 마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나지막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성제약 건 때문에 오셨죠. 강민수 기자의 사무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사방벽에는 태성제약과 관련된 인물 관계도 의문의 사건일지 복잡한 자금 흐름을 표시한 메모들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라면 부스러기가 뒹구는 책상 위에는 낡은 노트북과 녹음기 몇 개가 전부였다. 그곳은 한 남자의 집요한 싸움이 고스란히 응축된 작은 요새였다. 앉으시죠. 드릴 건 싸구려 믹스커피밖에 없지만 강민수는 종이컵 2개에 뜨거운 물을 부으며 말했다. 순자와 하리는 마주 앉아 그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요양병원에서의 속삭임아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 며느리의 모욕, 그리고 손녀 다연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이상 증세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민수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지만 날카로운 눈빛은 점점 더 깊어졌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강민수는 낡은 의자의 등을 깊게 파묻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한 놈들이군요. 그가 뿜어낸 담배 연기가 어두운 사무실 안을 채웠다. 어르신께서 확보하신 동의서 사본과 간호사님의 증언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저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린 뭘 더 해야 합니까? 순자가 절박하게 물었다. 결정적인 물증이 필요합니다. 태성제약이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고 윗선에 로비를 한 내역이 담긴 원본 파일. 그게 아마 형태로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걸 손에 넣지 못하면 저들은 이 모든 걸 몇몇 직원의 개인적인 일탈로 꼬리 자르고 빠져나갈 겁니다. 강민수의 말은 냉정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순자와 할인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래도 일단 경찰에는 신고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인데요. 할인이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강민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좋습니다. 믿져야 본전이니 저들이 얼마나 썩었는지 직접 확인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제가 아는 형사가 있으니 연결은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절대 기대는 하지 마십시오. 다음 날 순자와 하리는 강민수가 연결해준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을 찾아갔다. 담당 형사는 박 형사라는 이름의 기름진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중년의 남자였다. 그는 하품을 쩍쩍하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그래서 태성제약이 노인들 상대로 불법 임상시험을 했다 이 말씀이시죠. 박 형사는 할인이 내민 서류들을 건성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태도는 심각한 범죄를 고발하러 온 피해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민원인을 대하는 것에 가까웠다. 이것 보십시오. 제 아들 서명이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순자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박 형사는 코웃음만 쳤다. 어르신 아드님이 서명하신 게 왜 증거가 됩니까? 보호자가 동의한 합법적인 절차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간호사님 말씀은 내부 고발이라기보단 회사의 앙심을 품고 벌이는 음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동생이 저 약 때문에 죽었습니다. 할인이 울분을 터뜨렸다. 아가씨 흥분하지 마시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주장만 하시면 저희도 곤란합니다. 일단 서류는 접수해 드릴 테니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두어 달 걸릴 겁니다. 두어 달. 그 말은 사실상 수사할 의지가 없다는 선언이었다. 순자와 하리는
분하고 답답한 마음을 안고 경찰서를 나섰다. 힘없는 사람에게 법은 너무나 멀고 정의는 너무나 더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런데 경찰서 정문 계단을 거의 다 내려왔을 때였다. 어디선가 나타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의 아플 소리 없이 막아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섬뜩할 정도로 익숙한 얼굴 김 실장이었다. 그는 가짜 친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미소를 지으며 순자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어르신, 이런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다. 순자는 저도 모르게 할인의 앞을 막아서며 경계했다. 내 놈이 여긴 어쩐 일이냐? 하하, 말씀 한번 거치시군요. 그저 어르신의 안위가 걱정되어 잠시 들렀습니다. 김 실장은 순자의 귓가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그의 목소리는 뱀의 속삭임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어르신 조용히 사시는 게 신상에 좋을 겁니다. 사람은 분수를 알아야지요. 특히 하나뿐인 귀한 손녀를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손녀 다연이를 거론하는 순간 순자의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다. 이 천벌을 받을 놈. 순자가 소리치려던 순간 김 실장은 이미 차에 올라 유유히 사라지고 있었다. 차창 너머로 그가 짓는 비웃음이 순자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혔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사시나무처럼 떨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불과 1시간도 되지 않아 김 실장이 나타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자신들이 경찰서에 온 것을 그들이 실시간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다. 경찰과 태성제약이 한통속이라는 강민수 기자의 말이 잔인한 현실이 되어 눈앞에 펼쳐졌다. 할머니, 이제 어떡해요? 할인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순자는 대답 대신 방금 전 김 실장의 차가 사라진 도로 끝을 매섭게 노려보았다. 부패의 고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했다. 공권력의 보호를 기대할 수는 없다면 이제 남은 길은 하나뿐이었다. 그들의 성벽 안으로 직접 들어가 가장 약한 고리를 부수는 것. 순자의 머릿속에 괴로워하던 아들 현우의 얼굴이 떠올랐다. 김 실장의 노골적인 협박 이후 순자의 하루하루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손녀 다연이에 대한 걱정은 심장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 밤마다 악몽으로 그녀를 괴롭혔다. 귀한 손녀를 생각하셔야죠. 그 말이 귓가에 맴돌 때마다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순자의 휴대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다. 화면에 뜬 아들이라는 두 글자의 불길한 예감이 순자의 온몸을 휘감았다. 현우야. 어머니 큰일 났어요. 다연이가. 우리 다연이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다급함을 넘어선 처절한 절규에 가까웠다. 다연이가 학교에서 쓰러졌대요. 지금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순자의 손에서 휴대전화가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함께 있던 할인이 놀라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 목소리는 아득하게만 들렸다.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끔찍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손녀를 덮쳤다. 순자와 할인은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밖의 풍경이 쏜살같이 지나갔지만 순자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질려 겁에 질렸을 손녀의 얼굴로 가득 찼다. 응급실 앞 복도에서 현우를 만났다. 최고급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고 완벽하게 빗어넘겼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재벌가의 유능한 사위 태성제약의 냉철한 기획실장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려 어쩔 줄 모르는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현우야 우리 다연이는 수민이는 어찌 된 것이야. 순자가 다급하게 현우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의사가 그러는데 급성간 손상이래요.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현우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넋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급성간 손상.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순자의 심장에 박혔다.
할인의 동생이 알았던 병명과 똑같았다. 순자는 문득 벼락처럼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다연이가 평소에 끼고 살던 그 두뇌 발달 영양제. 현우야, 혹시 다연이가 먹던 그 영양제? 지영이가 좋다고 챙겨 먹이던 그것 때문 아니니? 순자의 말이 끝나자마자 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마치 가장 끔찍한 비밀을 들킨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다. 아니에요. 무슨 그런 말씀을? 그건 그냥 평범한 영양제라고요. 아니, 내 얼굴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니. 어서 대답해. 이놈아, 내 딸이 먹은 게 대체 뭐냐고. 순자는 현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절규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들이야? 응급실 복도 저편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며느리 지영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그림자처럼 김 실장과 지영의 아버지인 최대성 회장이 위압적인 기세로 서 있었다. 어머니,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소란을 피우세요. 당신 아들 꼴 좀 보세요. 당신 때문에 회사 이미지가 뭐가 되는지 아세요? 지영은 딸이 사경을 헤매는 와중에도 시어미 탓과 회사 걱정뿐이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지 않았다. 그녀는 지영에게 달려가 딱이라도 올려붙일 기세로 소리쳤다. 이 악독한 것, 네가 내 딸한테 대체 뭘 먹인 것이야. 내 욕심 때문에 내 손녀가 죽어가고 있잖니. 순자가 지영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현우가 미친 듯이 순자의 팔을 붙잡았다. 안 돼요, 어머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제발 가만히 좀 계세요. 현우는 울부짖었다.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극심한 공포가 담겨 있었다. 태성제약 본사에서 봤던 바로 그 표정. 무언가에 쫓기는 겁먹은 짐승의 두려움이었다. 그때 최대성 회장이 유령처럼 순자의 앞으로 다가왔다. 그는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사부인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하지만 경거망동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그는 순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가벼운 손길에 담긴 무게가 순자의 온몸을 짓눌렀다. 자네 아들 앞길과 자네 손녀 목숨이 자네 입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마시게. 섬뜩한 경고였다. 최대성 회장은 그 말을 남기고는 딸과 김 실장을 데리고 유유히 사라졌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이 사라지자 버티고 있던 현우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오열했다.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다 망쳤어요. 현우의 울음소리가 텅 빈 복도를 울렸다. 순자는 차마 아들을 다그치지 못했다. 아들 역시 거대한 악에 덫에 걸려 발버둥치는 가여운 피해자임을 그의 처절한 오열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었다. 꺼져가는 손녀의 생명과 영혼이 부서져 내린 아들. 순자는 희망 한 줌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절망의 한가운데에 홀로 서 있었다. 아들의 처절한 오열은 이순자의 가슴에 분노와 함께 기이한 확신을 심어주었다. 현우는 괴물이 아니었다. 그는 겁쟁이였고 방관자였지만 아직 양심의 마지막 한 조각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가 파고들어야 할 유일한 균열이었다. 손녀 다연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을 쉬는 작은 몸을 보며 순자는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을 느꼈다. 매일같이 병원을 찾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유리창을 어루만지며 기도하는 것뿐이었다. 그날 밤 순자는 망설임 끝에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 딸 얼굴을 봐라. 이대로 저 아이를 죽게 할 셈이냐. 답장은 오지 않았다. 순자는 희망을 접고 무력감에 잠 못 이루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은 시각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대포폰이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잠겨 있었다. USB, 그걸 찾아야 해요. 순자는 숨을 죽였다. 그게 어디 있는데 태성요양병원? 원장실 지하에 비밀 자료실이 있어요. 모든 원본 데이터는 거기에?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위치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쏟아냈다. 마치 오랫동안
머릿속으로 수없이 되뇌었던 사람처럼. 자료실 입구엔 지문 인식기가 있어요. 원장과 김 실장 지문만 등록되어 있고요. 하지만 30분에 한 번씩 중앙 서버 점검을 위해 1분간 보안이 풀리는 허점이 있어요. 새벽 3시 정각. 그때를 노려야 해요. 현우야. 더는 말씀 못 드려요, 어머니. 부디 조심하세요.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짧은 통화였지만 순자는 아들이 목숨을 건 마지막 양심의 외침을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순자는 즉시 할인과 강민수 기자에게 연락했다. 세 사람은 강민수의 허름한 사무실에 다시 모였다. 현우가 알려준 정보를 들은 강민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내부자의 정보라? 신뢰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특히 어르신께서 직접 가시는 건 내가 가야 해. 순자가 단호하게 강민수의 말을 잘랐다. 이건 내 자식과 내 손주가 걸린 싸움이야. 남의 손에만 맡겨둘 수 없어. 그녀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결의를 읽은 강민수와 하리는 더 이상 만류하지 않았다. 작전은 신속하게 짜였다. 병원 내부 구조에 익숙한 하린이 직접 잠입하고 순자는 밖에서 망을 보기로 했다. 강민수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차에서 대기하며 경찰과 언론에 연락할 준비를 하기로 했다. 작전 당일 자정이 넘은 시각, 세 사람은 검은 옷으로 갈아입고 태성 VIP 요양병원 근처의 어두운 골목에 차를 세웠다. 병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물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새벽 조 2시 50분. 이제 가야 해요. 하린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순자는 하린의 손을 꼭 잡았다. 아가씨 꼭 조심해야 해. 위험하다 싶으면 당장 나와야 한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제 동생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줄 거예요. 하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담을 넘어 병원 부지 안으로 사라졌다. 순자는 심장이 터질 듯한 긴장감 속에서 병원 후문을 감시했다. 1분 1초가 영겁처럼 길게 느껴졌다. 한편 병원 안으로 잠입한 하린은 익숙하게 복도를 가로질러 원장실로 향했다. 다행히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원장실 문은 쉽게 열렸다. 문제는 원장실 안쪽에 숨겨진 비밀 자료실이었다. 육중한 철문과 그 옆에서 붉은 빛을 깜빡이는 지문 인식기가 하린을 막아섰다. 하린은 손목시계를 보았다. 2시 59분 30초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지문 인식기를 노려보았다. 딸깍. 정확히 새벽 3시. 현우의 말대로 지문 인식기의 붉은 빛이 잠시 녹색으로 바뀌었다가 꺼졌다. 1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이다. 하린은 망설임 없이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자료실 내부는 서늘한 냉기와 함께 수많은 서버가 돌아가는 기계음으로 가득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해 현우가 알려준 위치의 서버를 찾았다. TD731, 태성제약 신약 개발팀의 코드명이었다. 서버 측면에 자석으로 부착된 작은 금속 케이스.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색 USB. 하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녀가를 손에 쥐는 순간이었다. 거기 누구야? 자료실 밖 복도. 저편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경비원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하린은 얼어붙었다. 보안이 풀리는 1분을 노린 것은 자신뿐만이 아니었다. 마침 서버 점검을 위해 자료실로 오던 경비원과 마주친 것이다. 꼼짝마 경비원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바로 그때 하린의 눈에 자료실 구석에 낡은 환풍구가 들어왔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사람이 겨우 드나들 수 있을 법한 작은 크기였다. 망설일 틈이 없었다. 하린은 USB를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고 의자를 밟고 올라가 환풍구 덮개를 미친 듯이 뜯어냈다. 덜컥 하는 소리와 함께 덮개가 떨어져 나갔다. 거기서 자료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비원이 들이닥치는 순간 하린은 좁고 어두운 환풍구 안으로 몸을 던졌다. 등 뒤로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이제부터는 빛 한 점 없는 미로 속에서의 사투였다. 하린이 몸을 던진 환풍구 내부는
칠흑 같은 어둠과 캐캐 묵은 먼지로 가득했다. 사방이 막힌 좁은 공간은 살아있는 관 속에 갇힌 듯한 공포감을 불러 일으켰다. 등 뒤에서는 경비원들이 소리치는 소리와 무정의 소리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하리는 숨소리조차 죽인 채 거친 철판에 살같이 긁히는 고통을 참으며 필사적으로 앞으로 기어갔다. 어디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에 쥔 자금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희미한 바깥 공기가 느껴졌다. 하리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낡은 환풍구 덮개를 밀어냈다. 덜컹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병원 건물 뒤편에 잡초가 무성한 화단으로 떨어졌다. 온몸이 땀과 먼지로 범벅이었지만 해냈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아가씨, 괜찮아. 어둠 속에서 순자가 달려와 하린을 부축했다. 하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머니에서 목숨처럼 지켜낸 을 꺼내 순자의 손에 쥐어주었다. 찾았어요, 할머니. 찾았어요. 그 말을 끝으로 하린은 긴장이 풀린 듯 순자의 품에 쓰러졌다. 강민수의 사무실로 돌아온 세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다. 모든 희망이 담긴 작은가 낡은 노트북에 꽂혔다. 하지만 화면에 나타난 것은 수십 개의 파일들이 아닌 라는 차가운 문구와 함께 암호를 요구하는 창 하나뿐이었다. 젠장. 역시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강민수가 머리를 쥐어뜯으며 욕설을 내뱉었다. 2중 3중으로 보안을 걸어놨을 겁니다. 전문 해커를 동원해도 며칠이 걸릴지 몰라요. 그때쯤이면 저놈들은 이미 이 의 존재를 알고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일 겁니다. 절망이 다시 세 사람을 덮쳤다. 목숨을 걸고 가져온 희망의 불씨가 암호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꺼져가는 듯했다. 순자는 텅 빈 눈으로 모니터만 바라보았다. 하리는 핏기 없는 얼굴로 입술만 깨물었다. 암호? 암호가 대체 뭘까? 하리는 무의식 중에 중얼거리며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뒤졌다. 그녀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낡고 해진 작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 동생의 유품이에요. 녀석이 죽기 직전까지 병상에서 끼적거리던 일기장이죠. 수첩을 넘기던 하린의 손이 한 페이지에서 멈췄다. 동생의 마지막 기록이었다. 고통 속에서 겨우 쓴 듯 글씨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 약이 너무 독하다. 연구원이 괜찮다고 했지만 거짓말이다. 내 이름은 이제 없다. 나는 그냥 TD73 종구? 그뿐이다. 이건 우리가를 찾은 서버의 코드명이에요. 강민수가 말했다. 그럼 외보국 중검군은 대체? 순자가 물었다. 저도 그게 뭔지 몰라서 오랫동안 찾아봤어요. 하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국제질병분류 기호 코드예요. 50.9는 상세불명의 백신 또는 생물학적 물질의 유해 효과를 의미하는 코드더군요. 놈들은 제 동생을 사람으로 취급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실험 데이터 값으로만 여긴 거예요. 하린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순자는 그런 하린의 어깨를 말없이 감싸 안았다. 그때였다. 잠깐만요. 강민수의 눈이 번뜩였다. 가장 완벽한 암호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법이죠.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와 기호의 조합, 그리고 내부자만이 알 수 있는 정보. 간호사님, 혹시 모르니 한번 입력해 보시죠. 526.9.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하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키보드에 야이 페리구버 거미를 차례로 입력했다. 사무실 안에는 타자 소리와 세 사람의 마른 침 삼키는 소리만이 가득했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암호창이 사라지면서 화면 가득 수백 개의 파일들이 빼곡히 나타났다. 1차 임상, 피험자 명단, 약물 부작용, 데이터 은폐용, 로비 자금 집행행, 내역 대외비, 사망자 처리 지침,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것이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볼수록 세 사람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안에는 태성제약의 모든 만행이 날 것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 수십 명의 피해자 명단, 그들이 겪은 끔찍한 고통에 대한 기록돈으로 언론과 정계 경찰을 매수한 내역까지. 순자는 피해자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 옆에 치매 초기 진행,
통제용이라고 적힌 메모를 발견하고 온몸을 떨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었다. 이제 이 끔찍한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일만 남았다. 순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에 차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을 끝내려는 자의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가득했다. 아가씨 기자님, 잠시 나 좀 따라와 주시게. 순자는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걸 터뜨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확인하고 정리해야 할 일이 있어. 그녀가 향한 곳은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며느리가 사는 강남의 저택이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인간으로서의 양심을 물어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만약 그녀에게서 단 한 조각의 양심도 발견할 수 없다면 그때는 어미로서 한 인간으로서 직접 심판을 내릴 생각이었다. 이순자가 강남의 저택 앞에 다시 섰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하던 무력한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가방 안에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악마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순자의 눈빛은 차갑고 고요했으며 그 어떤 모욕에도 흔들리지 않을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인터폰을 누르자 최지영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또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제가 분명히 얼씬도 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할 얘기가 있다. 문 열어라. 순자의 목소리에는 간청이 아닌 것을 것 없는 명령의 힘이 실려 있었다. 무언가 달라진 기운을 감지한 듯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육중한 철문이 열렸다. 순자는 성큼성큼 거실로 들어섰다. 지영은 명품 실내복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경멸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다. 무슨 배짱으로 또 오신 거예요? 지난번처럼 물세례라도 맞아야 정신 차리시겠어요? 순자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를 꽂아 태성제약의 끔찍한 만행이 담긴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 지영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이게 다 뭐야? 사망자 처리 지침이라는 붉은 글씨를 본 지영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녀는 이내 뻔뻔한 미소를 되찾았다. 그래서요, 이런 거 인터넷에서 조작하는 거 요즘 세상의 일도 아니잖아요. 이런 걸로 날 협박이라도 하시겠다. 내 딸 다연이가 먹던 영양제 성분 분석표다. 순자가 다음 파일을 열었다. 화면에는 이라는 코드명과 함께 임상시험용 약물과 영양제의 성분이 100% 일치한다는 분석 결과가 떠 있었다. 내 손으로 내 딸한테 독약을 먹이고 있었던 거야? 이 어미라는 것이. 순간 지영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악랄하고 차가운 표정으로 순자를 노려보았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래요? 그 영양제, 그거 임상시험용 약물 맞아요. 우리 아버지가 특별히 챙겨주신 거예요. 시제품이라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보려고. 근데 그게 뭐요? 어차피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을 텐데. 당신 같은 늙은이랑 인터넷 찌라시 기자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인간에 대한 마지막 기대 며느리가 제 딸의 고통 앞에서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리라 생각했던 마지막 희망이 산산조각 났다. 눈앞의 여자는 며느리도 어미도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식의 생명마저 도구로 여기는 악마일 뿐이었다. 순자는 말없이 일어섰다. 그리고는 거실 한쪽에 있는 주방으로 향했다. 지영은 그런 순자의 행동을 비웃으며 지켜보았다. 순자는 주방의 대형 김치 냉장고를 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아들 생일에 가져왔다가 시장 냄새 난다며 버려졌던 바로 그 소갈비찜과 함께 포기김치가 그대로 있었다. 순자는 붉은 국물이 뚝뚝 흐르는 포기김치를 맨손으로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지영이 앉아있는 소파로 다가갔다.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지영이 기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이었다. 이거나 처먹어라. 이 악마 같은 연하 순자는 억눌렸던 모든 분노와 서름 고통을 담아
손에 든 포기김치로 지영의 뺨을 힘껏 후려쳤다. 철썩. 살벌한 파열음과 함께 잘 익은 김치잎이 터지며 붉은 국물이 지영의 하얀 얼굴과 명품 실내복 위로 사방으로 튀었다. 고춧가루와 젓갈 냄새가 거실을 진동했다. 지영은 난생 처음 당해보는 물리적인 충격과 모욕에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꺄! 이 미친 노망난 할망구가. 순자는 멈추지 않았다. 네가 무시하던 그 시장 냄새. 나는 김치 맛이 어떠냐? 내 새끼 잡아먹는 독약보다야 낫겠지. 순자가 바닥에 떨어진 김치 조각을 집어 지영의 입에 쑤셔 넣으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만하세요. 현관 쪽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들 박현우의 목소리였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오던 길에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뒤로는 이 상황을 예상하고 미리 연락을 받고 온 최대성 회장이 불같이 화난 얼굴로 서 있었다. 저 미친 노망난 것을 당장 끌어내 여봐라. 경비당장 저것을 내쫓지 않고 뭐 하는 개냐 최대성 회장이 고함을 질렀다. 경비들이 우르르 몰려와 순자에게 다가왔다. 현우는 아내와 어머니 그리고 장인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며 서 있었다. 경비들이 순자의 팔을 붙잡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아버님. 모두의 시선이 현우에게로 향했다. 그는 떨고 있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걸어 나와 경비들과 순자 사이를 막아섰다. 그의 눈은 그동안의 비겁함과 두려움을 밀어내고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다. 이 모든 것 제가 세상에 밝히겠습니다. 박현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최대성 회장의 녹이 어린 고함이 거실을 울렸다. 그는 아들의 돌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최지영 역시 경악한 눈으로 남편을 쏘아보았다. 제정신입니다, 아버님. 아마도 제 인생에서 가장 제정신인 순간일 겁니다. 현우는 더 이상 장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어머니 순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부축했다. 순자는 아들의 단단한 팔을 느끼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아들에게 기댄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깨달았다. 이 배은망덕한 놈,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까짓 흙수저가 감히 나를 배신해 아버님께서 저를 키우신 게 아니라 사육하셨죠. 제 목에 괴물이라는 목줄을 채워서요. 하지만 이젠 그 목줄을 끊어내겠습니다. 현우는 순자를 데리고 돌아서려 했다. 내 멋대로 해 하지만 명심해라. 네가 입을 여는 순간 내 딸 다연이 목숨은 그걸로 끝이야. 해독제는 이 세상에 나만 가지고 있어. 내 손으로 내 딸을 죽이는 꼴이 될 거란 말이다. 최대성 회장의 마지막 협박은 비수처럼 날아와 현우의 등에 꽂혔다. 그의 어깨가 잠시 움찔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어머니를 부축한 채 지옥 같은 그 집을 빠져나왔다. 강민수 기자의 사무실로 돌아온 현우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단순한 가담자가 아니었다. 태성제약의 기획실장으로서 그는 누구보다 깊숙이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 그는 최대성 회장의 비자금 장부 원본이 숨겨진 위치 로비스트 명단, 그리고 해외에 숨겨둔 또 다른 임상시험 데이터의 존재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이 정도 증거와 내부 고발자의 증언이라면 해볼 만합니다. 아니, 이깁니다.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강민수의 눈이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즉시 자신의 작은 인터넷 언론사 뉴스펀치를 통해 긴급 생방송 기자회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거대 언론은 이미 태성제약의 돈에 매수되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 싸움은 기습적으로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야 했다. 내일 저녁 8시. 전국이 TV 앞에 모이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그때 터뜨리겠습니다. 기자회견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 한구석에는 다연이의 목숨을 담보로 한 최대성 회장의 협박이 무겁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현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최대성 회장이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박서방.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 그리고 내 어미가 가지고 있는 내 놈이 빼돌린 자료들 전부 가지고 와. 그럼 내 딸 목숨은 살려주지.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님. 이 어리석은 놈 내 딸이 죽어가는 꼴을 보고 싶어 환장했구나. 해독제 정말 아버님만 가지고 계신 겁니까?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전 세계에 딱 하나뿐인 원본이지.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와.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마.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내 눈으로 보고 결정해. 전화가 끊겼다. 현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떡하죠? 다현이를? 아들아, 정신 똑바로 차려라. 순자가 아들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저놈은 악마야. 우리가 무릎 꿇는다고 순순히 해독제를 내줄 위인이 아니야. 오히려 모든 증거를 빼앗고 우리를 전부 죽이려 들겠지. 할머니 말씀이 맞습니다. 강민수가 나섰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이건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박 실장님 가십시오. 최대성 회장을 만나러 가세요. 네, 하지만 강민수는 품 안에서 만년필처럼 생긴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현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독제를 빌미로 협박하는 그의 목소리를, 그가 모든 범죄의 주범임을 시인하는 그 목소리를 담아오십시오. 그게 우리의 마지막 무기가 될 겁니다. 그것은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하지만 딸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리고 이 싸움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생각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저녁 기자회견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현우는 홀로 태성제약 본사 최대성 회장의 집무실로 향했다. 집무실 안 최대성 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현우를 맞았다. 그의 책상 위에는 작은 냉장 케이스 안에 든 파란색 액체가 담긴 주사기 하나가 놓여 있었다. 보이나 박서방, 자네 딸의 목숨이야. 자, 이제 선택해. 저 하찮은 증거들과 내 어미를 버리고 내 아들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 네 손으로 딸의 명주를 끊을 것이냐. 현우는 주머니 속 녹음기에 스위치가 켜져 있음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간단해.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내일 아침 법률팀과 함께 검찰에 자수해. 모든 것은 실적 압박에 시달린 박현우 실장의 단독 범행이었다. 그렇게만 말하면 돼. 최대성 회장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모든 것을 녹음했다. 현우는 임무를 완수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깐. 최대성 회장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졌다. 자네 주머니에 그건 뭔가 현우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김 실장이 어느새 유령처럼 현우의 등 뒤에 서 있었다. 그가 거칠게 현우의 양복 안주머니를 뒤져 만년필 녹음기를 꺼내 최대성 회장에게 건넸다. 이 쥐새끼만도 못한 놈? 최대성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녹음기를 바닥에 던져 구둣발로 사정없이 짓밟아 버렸다. 내 놈이 감히 나를 상대로 녹음을 해, 여봐라. 이놈을 지하 창고에 끌고 가 김 실장과 그의 부하들이 현우를 제압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기자회견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막을 수 없을 겁니다. 현우가 끌려가며 외쳤다. 시작됐다고 최대성 회장이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내 허락 없이 이 나라에서 나가는 방송은 없어. 지금쯤이면 자네가 믿는 그 가짜는 인터넷 언론사 사무실은 쑥대밭이 되어 있을 거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 실장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네, 처리했습니다. 방송 장비는 전부 박살냈고 늙은이랑 간호사는 얌전히 있습니다. 같은 시각 뉴스펀치 사무실. 기자회견 시작을 불과 10분 앞두고 쇠 파이프를 든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닥치는 대로 방송 장비와 컴퓨터를 부쉈다. 순식간에 사무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순자와 하리는 구석에 몰려 공포에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다. 마지막 희망이 눈앞에서 무참히 부서지고 있었다. 뉴스펀치 사무실은 폐허처럼 변했다.
박살난 카메라 렌즈 두 조각이 바닥에 뒹굴었고 모니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김 실장의 부하들은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순자와 할인, 그리고 망연자실한 강민수 기자를 둘러쌌다. 수고들 많았어. 이제 그만 철수하지. 괴한 중 대장으로 보이는 자가 말하며 돌아섰다. 그들은 방송을 막는 것이 목적이었을 뿐 사람을 해치라는 명령은 받지 않은 듯 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이었다. 아직 안 끝났어. 구석에 쓰러져 있던 강민수 기자가 피 묻은 입가를 닦으며 힘겹게 일어섰다. 그의 손에는 작고 낡은 노트북 하나가 들려 있었다. 괴한들이 부순 것은 메인 방송 장비들이었을 뿐 그는 만약을 대비해 개인 노트북에 비상송출 시스템을 몰래 연결해 두었던 것이다. 이 미친놈이 괴한들이 다시 달려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강민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Live on AR 버튼을 눌렀다. 시청자 여러분,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태성제약의 추악한 진실을 폭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노트북에 연결된 작은 웹캠과 마이크를 통해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화면은 깨지고 음질은 불안정했지만 진실을 담은 목소리는 그 어떤 고화질 방송보다 힘이 있었다. 태성제약 지하 창고. 현우는 의자에 묶인 채 김 실장이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통해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젠장, 당장 가서 저놈들 입을 막아. 김 실장이 당황하며 부하들에게 소리쳤지만 방송은 이미 시작된 뒤였다. 뉴스펀치의 동시 접속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저는 태성 VIP 요양병원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윤하린입니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것은 하린이었다. 그녀는 3년 전 태성제약의 임상시험으로 억울하게 죽은 남동생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그녀의 증언은 단순한 폭로가 아닌 피 맺힌 절규였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일의 또 다른 피해자이자 공범 박현우 실장의 어미인 이순자입니다. 다음으로 나선 것은 순자였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조금도 주눅 들지 않았다. 40년간 시장에서 다져진 억척스러움과 자식과 손녀를 지키려는 어미의 강인함이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의 서명이 담긴 동의서를 카메라 앞에 비추며 며느리에게 당했던 모욕과 손녀가 먹어야 했던 독약에 대해 담담히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제 아들은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괴물로 만든 것은 바로 태성제약 그리고 최대성 회장입니다. 방송은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태성제약, 윤하린, 이순자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국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최대성 회장의 집무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생방송을 지켜보며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다. 저것들, 저 미물만도 못한 것들이 감히. 그는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다. 나다 당장 저 방송을 내려 검찰, 경찰, 방송위원회. 네가 가진 모든 라인을 동원해서 저놈들 입을 틀어막으란 말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국민적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가 돈으로 쌓아 올린 부패의 방파제는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오히려 그의 압력 행사는 언론 탄압이라는 더 큰 역풍을 불러일으켰다. 방송의 마지막 순서. 강민수 기자가 비장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은 이 모든 범죄의 주범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증명하는 목소리입니다. 그가 재생한 것은 현우의 부서진 녹음기에서 필사적으로 복원해낸 음성 파일이었다. 비록 잡음이 심했지만 최대성 회장이 현우를 협박하고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목소리는 선명하게 흘러나왔다. 내 어미가 가지고 있는 내 놈이 빼돌린 자료들 전부 가지고 와. 그럼 내 딸 목숨은 살려주지. 모든 것은 실적 압박에 시달린 박현우 실장의 단독 범행이었다. 그렇게만 말하면 돼. 결정적인 증거였다. 방송이 나가는 동안 미리 연락을 받고 대기하고 있던 양심적인 검찰,
특수부 소속 검사들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방송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TV 화면 하단으로 긴급 속보 자막이 흘러나왔다. 속보검찰 태성제약 본사 및 최대성 회장 자택 전격 압수수색 태성제약 본사 로비로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대성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 나왔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고 이 모든 건 모함이야.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했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옆에서는 며느리 최지영 역시 절망적인 표정으로 함께 끌려 나오고 있었다. 지하 창고에 갇혀있던 현우도 구출되었다. 그는 자신을 구하러 온 검색의 모든 것을 자백하고 자신이 숨겨두었던 비자금 장부 원본까지 모두 넘겼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악의 제국은 무너졌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현우의 휴대전화로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현우 보호자님, 따님 상태가 위급합니다. 심정지 상태입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현우는 절규했다. 이수진 기자는 현장에서 압수한 해독제를 가리키며 검색에 소리쳤다. 검사님, 저 해독제 한 병만이라도 지금 당장 병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검사는 잠시 망설였지만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락했다. 압수된 증거품인 해독제 한 병이 긴급히 오토바이 퀵서비스 편으로 병원으로 이송되기 시작했다. 병원 중환자실 앞. 순자는 심장이 멎은 손녀의 심전도 모니터를 보며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하염없이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이겼다고 생각한 순간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덮쳤다. 다연아, 할미가 잘못했다. 제발 눈 좀 떠봐, 우리 강아지. 순자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웠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도 잔인했다. 1년 후 가을, 따스한 햇살이 광장시장 골목을 비추고 있었다. 이순자는 여전히 순잔의 반찬 가게를 지키고 있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가게 한쪽에 걸린 빛바랜 가족사진 옆에 자랑스러운 시민 영웅이라는 문구가 담긴 작은 감사패가 나란히 걸려있다는 것뿐이었다. 할머니, 저 다녀올게요. 교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다연이가 책가방을 메고 가게로 뛰어들어왔다. 1년 전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뺨은 발그레했고 눈은 총명하게 빛났다. 기적적으로 이송된 해독제는 멎었던 다연이의 작은 심장을 다시 뛰게 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오늘은 또 뭘 그리 급하게 가. 순자는 다연의 흐트러진 옷깃을 매만져주며 흐뭇하게 웃었다. 오늘 반장 선거 있단 말이에요. 꼭 돼서 할머니한테 제일 먼저 자랑할 거예요. 다연은 순자의 뺨에 뽀뽀를 쪽 하고는 친구들을 향해 달려갔다. 그 건강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순자의 눈시울이 촉촉해졌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가 지켜낸 세상의 가장 소중한 풍경이었다. 모든 악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최대성 회장과 최지영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들의 죗값을 치르고 있었다. 김 실장을 비롯한 하수인들과 부패경찰 박 형사 역시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들 현우는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그리고 최대성 회장의 강압에 의한 범행이었음이 인정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풀려나자마자 태성제약의 지분을 포함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다. 그 돈은 모두 태성제약 의료피해자 보상기금으로 전달되었다. 그리고 아내 최지영과는 이혼했다. 순자가 시장 어귀의 작은 국밥집에서 홀로 늦은 점심을 먹고 있을 때였다.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남자가 뜨거운 뚝배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땀으로 젖은 얼굴 거칠어진 손마디. 아들 현우였다. 많이 드세요, 어머니. 그는 모든 것을 잃고 시장 골목 가장 밑바닥에서 작은 식당을 열어 속죄의 삶을 살고 있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국밥을 한 술 떴다. 예전처럼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간이었다. 아들은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간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맛있구나, 아들아. 순자의 한마디에 현우는 고개를 돌려 조용히 땀을 훔쳤다. 모자 사이에는 용서라는 말 대신
뜨거운 국밥 한 그릇에 온기가 오고 갔다. 유나리는 더 이상 간호사 가운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먼저 떠난 남동생의 이름으로 서은의료정의 재단을 설립했다. 거대 권력에 의해 고통받는 의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주는 작은 시민단체였다. 사무실은 비록 작고 낡았지만 진실을 향한 그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강민수 기자의 뉴스펀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로 성장했다. 그는 그해의 기자상을 휩쓸었고 지금은 또 다른 거대 권력의 비리를 향해 그의 불독 같은 끈기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들이 함께 지켜낸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묵묵히 싸우고 있었다. 어느 주말 저녁 순자의 반찬 가게에 반가운 손님들이 모두 모였다. 퇴근한 현우와 다현이를 마친 하린과 강민수 기자까지. 가게 안짝은 평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 자, 우리 양심의 할머니 이순자 여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강민수 기자가 막걸리 잔을 높이 들며 외치자 모두가 웃으며 잔을 부딪혔다. 왁자지껄한 웃음소리 너머로 순자는 가게 밖 골목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린 골목은 여전히 고단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쌓은 것은 거대한 악이 아니라 어쩌면 이 평범하고 소박한 저녁 식사를 지키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다현이가 순자의 무릎에 앉아 물었다. 할머니 근데 할머니는 그때 무섭지 않았어요? 나쁜 회장 할아버지랑 싸울 때요. 순자는 손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무서웠지. 무서워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단다. 하지만 우리 강아지 웃는 얼굴을 못 보게 되는 게 더 무서워서 할미가 아주 조금 용기를 냈던 것뿐이야. 순자는 문득 1년 전 그날 자신을 살렸던 할인의 절박했던 속삭임을 떠올렸다. 할머니, 이거 맞으면 죽어요. 도망치세요. 그 연약하지만 용기 있었던 작은 속삭임 하나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싸움은 끝났다. 하지만 상처 위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순자는 땀 흘려 그릇을 닦는 아들의 넓은 등과 제 품에 안겨 제잘거리는 손녀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딛고 그녀의 세상은 다시 제자리를 찾고 있었다. 그것은 눈물겹도록 평온하고 더 없이 완전한 행복이었다.